저는 윤재호, 올해 68입니다. 한때 섬유 공장을 운영했지만 IMF 이후 전부 잃었습니다. 그 뒤로 세상은 빠르게 변했죠. 사람의 옷이 그 사람의 값을 정하는 세상으로요. 그날은 기부재단의 운영비를 출금하러 시내 농협분점을 찾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작은 보육원 지원금을 보내야 했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 들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행 안엔 젊은 인턴 하나가 제 옷차림을 보고 눈을 흘겼습니다. 저런 분이 돈을 찾으러 오신대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법인 계좌 출금하려 합니다. 윤재호 재단 이름으로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법인 계좌요? 통장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그녀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건 담당자가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내가 담당자요. 그때 지점장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여기 출금하러 오셨다고요? 이 계좌는 재단 거니까 신분 확인 확실히 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습니다. 직원들은 낄낄 웃었죠. 그 말이 노인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뜻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본 순간이었죠. 법인 예금 잔액 2012억 3,400만 원. 그녀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윤재호 이사님 맞으시죠? 그래요. 그 돈은 전부 나처럼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모은 겁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지점장은 허리를 굽혀 사과했지만 내가 진짜로 보고 싶었던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니까요. 괜찮습니다. 그 대신 부탁 하나만 합시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를 대했던 그 말투, 다시는 누구에게도 쓰지 마세요. 그날 나는 아무 말 없이 10만 원만 출금하고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한 장의 현금 대신 인간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죠. 사람을 입은 옷으로 재단하지 마라. 진짜 옷은 마음에 걸쳐져 있다. 그날 이후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두 번째 기회를 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나는 시청 근처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유리창을 덮은 그 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송미래. 그때 나를 조롱하던 은행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분식을 담고 있었죠. 그 모습엔 더 이상 웃음도 오만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를 버티는 사람의 표정이 있었어요. 손님, 떡볶이 하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젠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일 때문에 해고됐어요. 그게 제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다시 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며칠 후 나는 그 은행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 새 지점 유치 제안을 했습니다. 신한은저축은행. 내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금융재단의 새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장고로 보지 않을 직원들을 쓰자. 그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자 하나가 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안전모를 쓴 그 얼굴, 예전의 남직원 최동수였습니다. 동수 씨. 그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회 회장님? 아직도 날 회장이라 부르나? 그냥 윤재호라고 하세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사람을 보고 웃는 게 습관이었죠. 습관은 고치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새 지점의 운전기사로 추천했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새로 꾸며진 은행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 경비복을 입은 한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차 막았던 관리인입니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며칠 뒤 송미래는 새 지점의 창구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오면 그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따뜻한 하루 되세요. 그 옆자리엔 동수가, 출입문 근처엔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창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젠 정말 달라졌네요. 미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있다면. 새 은행이 문을 연 지 일주일. 아침마다 지점 안은 분주했습니다. 송미래는 전보다 밝은 표정이었고 동수는 말수가 줄었지만 손님들에게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건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직원 교육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태도 강의라고 부르면 어색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대하는 법은 누구나 다시 배워야 할 과목이니까요.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합시다. 모두가 조용히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질문에 동수가 대답했습니다. 행동 아닙니까? 좋아요. 그럼 행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각?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심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때 창구로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손가방, 낡은 코트, 그리고 한 손엔 병원 영수증이 들려 있었죠. 통장에 돈이 잘못 빠져나간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래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는 직접 창구 밖으로 나와 할머니 곁에 의자를 당겨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을 읽는 법이었습니다. 잠시 후 동수가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왔습니다. 날이 추워서요. 그의 손끝엔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꼭 큰 계기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육이 끝난 뒤 미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처음엔 왜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주셨는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뭘 말입니까? 사람을 벌주는 건 쉽지만 믿어주는 건 어렵잖아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내가 평생 배우고 싶었던 답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지점 문을 닫으며 나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곳은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그게 내가 가르치고 싶던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창밖에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은행 안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재킷, 거친 손, 그리고 비에 젖은 머리. 혹시 급하게 돈을 찾아야 해서요.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수술비가 급하거든요.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송미래가 서류를 받으려다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통장명이랑 다릅니다. 그게 형 통장이에요. 제가 대신 찾아야 해서. 순간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동수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제라도 대리 인출은 위임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수술실에 계십니다. 눈빛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진짜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송미래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습니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그렇겠죠. 하지만 사람의 이상함 속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나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이름이? 정혜민입니다. 병원 이름이 어딥니까? 한빛병원입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 들려온 목소리. 정혜민 시아버님, 심장 수술 중 맞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이제 믿겠습니까? 정혜민이 눈을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이 남긴 통장을 들고 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송미래는 조용히 통장을 돌려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더 귀한 겁니다. 남자가 떠난 후 은행 안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아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동수가 물었습니다. 거짓은 흔들리지만 진심은 눈을 피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송미래는 퇴근 후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들어주자. 그 문장은 훗날 신하은저축은행의 직원 교육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신문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윤재호 이사님, 이번에 신하은저축은행이 지역사회공헌은행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기자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미소만 지었다. 공헌이라기보단 제 지난날의 빚을 갚는 겁니다. 촬영용 조명이 켜졌다. 기자가 물었다. 이사님은 평생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셨죠? 그렇다면 진짜 부자의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돈은 쌓이는 겁니다. 하지만 가치는 나눌 때만 남습니다. 그 순간 기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 말씀은 은행 일을 하시면서 느낀 건가요? 아니요. 사람을 잃어봤을 때 배운 겁니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돈을 잃은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었을 땐 세상이 텅 빈 것 같더군요. 며칠 후 인터뷰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부자 사람을 남긴다. 윤재호 이사 인터뷰. 기사 밑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진짜 멋있다. 우리 회사 상사도 좀 배워라.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해보고 싶다. 하지만 모든 댓글이 좋을 순 없었다. 그럴 거면 기부나 더하지 그래. 쇼잖아. 결국 돈 자랑. 나는 그 댓글들을 천천히 읽었다. 대표님 신경 쓰지 마세요. 송미래가 말했다. 세상엔 뭐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을 잃은 세상은 진심도 가짜처럼 보이니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린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며칠 뒤 나는 익명으로 한 병원에 기부를 했다. 정혜민 부친 심장병 수술비 전액 지원. 누구도 그게 나인 줄 몰랐다. 단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 로비 벽면에 새 현수막이 걸렸다. 사람을 먼저, 돈은 그 다음에. 그 아래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써붙인 문구들이 있었다. 진심이 통하는 은행.
누구에게나 따뜻한 창구. 나는 그걸 보고 고개를 숙였다. 이게 진짜 부의 증거구나. 저녁 나는 집 서재에 앉아 어머니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는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오려는지 공기엔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은행 일정이 끝나자 나는 오래된 공장지대로 향했다. 20해 전 내가 운영하던 섬유 공장이 있던 자리였다. 지금은 낡은 철문만 남아 있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녹슨 기계들과 끊어진 전선들이 그대로였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젊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재호 회장님이신가요? 이젠 회장 아닙니다. 그냥 윤재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공장을 인수하려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섬유 스타트업 모던 이브 대표였다. 어린 시절 공장이 문 닫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 그때 어머니가 울었어요. 월급을 못 받아서요. 그래도 아버지는 윤 사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끝난 산업이라 하지만 전 이게 우리 가족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과거의 내 실패가 누군가의 시작이 될 줄이야.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회요. 딱 한 번만. 며칠 후 그는 사업 계획서를 들고 은행을 찾았다. 직원들은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조건은 하나였다. 직원들의 월급부터 먼저 챙기시오. 그날 밤 나는 집 서재에서 낡은 서류함을 열었다. 그 안엔 파산 신고서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때 난 도망쳤지. 이젠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종이를 접어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다. 이제 그건 끝난 이야기였다. 몇 달 뒤 모던 이브는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첫 출하식 날 도연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첫 번째 원단에 이름을 새겼어요. 뭐라고요? 기회요. 저희 브랜드의 첫 제품명입니다.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안엔 지난 20년의 무게가 녹아 있었다. 그리고 출하식이 끝난 후 도연이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엔 낡은 공장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던 열쇠입니다. 이제 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 열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건 당신이 가지고 있으시오. 이젠 당신의 공장이니까.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던 오후였다. 모던 이브 공장 앞엔 새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첫 출하 기념 함께 만든 첫 원단 기회. 나는 초청장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익숙한 기계음 대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반겼다. 도연이 반갑게 달려왔다. 회장님 오셨군요. 이젠 회장이 아니라 고객이지. 우린 서로 웃었다. 내가 바라본 직원들의 얼굴엔 성공보다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공장 한쪽에는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다. 김밥, 국, 그리고 종이컵에 담긴 식혜. 누군가가 손수 준비한 듯 소박했다. 송미래와 동수도 와 있었다. 회장님, 저희도 초대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다 같은 식구네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다. 이 자리는 돈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자리입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생깁니다. 식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저 회장님 어릴 때 어머니랑 구제옷을 사러 다녔는데 그때 회장님이 만든 원단이었어요. 그래요? 그 옷 덕분에 겨울을 났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반짝였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모든 후회를 덮어주는 듯했다. 도연이 말했다. 저희 공장은 앞으로 매달 원단 일부를 무료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송미래 씨입니다. 누군가의 기회를 만든 원단이라는 이름으로요. 나는 미래를 바라봤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예전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는데 이젠 따뜻한 원단처럼 마음을 덮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바깥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근처 보육원 아이들이 구경을 온 것이었다. 작은 손들이 공장 창문 너머로 흔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안녕 추우면 안 되니까 이거 덮고 가요. 직원들이 작은 원단 조각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그 순간 공장 안이 마치 봄날 같았다. 식사가 끝난 뒤 도연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전 어릴 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라는 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사람의 품격이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불빛들이 마치 사람들의 마음 같았다. 서로 다르지만 다정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올 때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건 도연이 다시 돌려준 옛 공장의 마지막 열쇠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엔 모던 이브 트럭이 오가고 있었다.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그들의 웃음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이젠 다들 잘하고 있구나.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언젠가 그들도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사람들이 되겠지. 그때 송미래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잠깐 들르세요. 직원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대요. 고맙네요. 그래도 회장은 이제 그만 부르세요. 그럼 선생님이라 부를게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웃음이 들려왔다. 은행에 도착하니 입구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뭡니까? 미래가 말했다. 직원들이 조금씩 모은 성금이에요. 신입 직원 장학금으로 쓰시라고요. 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손편지와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선생님, 저희가 배운 건 예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안엔 기쁨보다 고요한 안도가 있었다. 이젠 정말 내가 할 일은 끝났구나. 그날 오후 은행 1층 로비의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 하나 허투루 보이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작은 아이 하나가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낡은 외투를 입은 아이였다. 하지만 그 얼굴엔 따뜻한 웃음이 있었다. 나는 문득 그 옛날 낡은 외투를 입은 나를 떠올렸다. 이제야 알겠다. 그때의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미완의 사람이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길가의 커피 자판기 앞에 섰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넣고 종이컵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작은 소리에도 인생이 담겨 있었다.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게 조심히 손에 쥐었다. 밤이 되자 서재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남긴 마음의 온도로 증명된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겉모습은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비출 때 그게 바로 인생의 값 아닐까요?